안녕하세요. 밤과 즉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리의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래리 일이라는 은퇴를 앞둔 형사의 하루를 다룬 추리소설인데, 은퇴 당일의 미해결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은퇴 당일날 사건을 해결하려 동분서주하는 주인공의 하루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레리 이리의 퀸사이즈 침대 옆에 있는 라디오 알람이 켜졌다. 굵은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이리는 오늘 아침 주요 뉴스가 뭔지 별 관심이 없었지만 그대로 누워 아나운서가 떠들게 내버려 두었다. 이리를 장난스럽게 쿡 찌르며 저것 좀 끄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 아침을 차려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다. 약을 갖다 줄 사람도 없었다. 이리와 아나운서 둘뿐이었다. 오전 7시 19분. 이리는 마침내 침대에서 일어나 파자마와 가운 차림으로 현관으로 나가 조간신문을 집어들었다. 바깥 날씨는 서늘했다. 라디오에서 사람들이 들뜬 목소리로 떠든 대로였다. 밤사이 지나간 비구름이 길 위에 웅덩이를 남겼다. 이리는 마당에 조그만 검은 형체가 없나 살폈다. 수풀이나 쓰레기통 뒤에서 튀어나와 마치 이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되는 듯 반갑게 인사하며 야옹거리곤 했다. 하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이제는 침대에서 같이 아침을 먹을 사람이 없는데도 버릴 수가 없는 습관이었다. 오전 7시 42분. 이리는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치실질을 하고 머리를 빗고 가글을 하고 헹구고 한 번 더 되풀이했다. 그리고 꼼꼼히 옷을 골랐다. 가장 좋은 흰 셔츠, 가장 좋은 양복, 제일 좋아하는 타이를 꺼냈다. 구두에 윤을 낸 뒤에 신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타이를 고쳐매고 삐져나온 머리카락 몇 가닥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나서 책상에서 권총을 꺼내 허리띠에 걸었다. 은퇴하기 몇 해 전부터 느슨해지는 경찰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은퇴일을 몇 달 혹은 몇 주쯤 남겨두고 긴장을 놓는다. 어떤 경찰, 동료 형사 한 사람은 마지막 날 하와이안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다들 한바탕 웃었다. 하지만 이리는 그러지 않았다. 이리는 경찰로 근무하는 나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마지막 날까지도. 오전 8시 7분. 이리가 차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을 때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는 큰 소리로 야옹거리며 집 앞 찻길을 뛰어나왔다. 이리는 쭈그리고 앉아 오른팔을 뻗었다. 늘 그렇듯 고양이는 이리의 손에 얼굴을 몇 차례 문지르고 벌러덩 누워 다리를 뻗었다. 이리는 배를 문질러 주었다. 고양이 털은 길고 엉클러져 있었다. 어때? 기분 좋아? 좋아? 이리가 고양이에게 물었다. 고양이는 가르랑거렸다. 이리는 고양이를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고 고양이에 대해 잘 몰랐다.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다. 이 조그만 검은 고양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한 달쯤 전부터 이 동네에서 돌아다녔다. 처음 봤을 때보다 눈에 띄게 커졌다. 부침성도 더 좋아졌다. 목걸이나 이름표 같은 건 없었다. 가끔 이리는 고양이 걱정을 하곤 했다.
어디에서 잘까? 뭘 먹을까? 한 번은 그린 리버 도로 위에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고양이가 차가 싱싱 달리는 길을 건너려고 하는 모습이 한참 동안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럴 때면 이리는 자기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스스로 상기시키곤 했다. 고작 짐승 따위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오늘은 이만 됐다. 이리는 일어서며 말했다. 고양이는 몸을 돌려 바로 서서는 기대 어린 눈으로 이리를 올려보았다. 안 돼. 이제 그만 가. 이제 그만. 잘 가. 이리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다. 고양이가 뛰어들어 바퀴 아래로 들어가지는 않을까 한눈으로 지켜보면서 천천히 후진해서 길로 나갔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이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왜 이 완벽한 곳을, 이 완벽한 고양이를 두고 떠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오전 8시 33분. 주차장에서 경찰 본부로 들어가는 길에 이리는 경찰 3사람을 마주쳤다. 모두 지난주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저마다 이리를 붙들고 똑같은 말을 했다. 부인 일은 참 안 되었습니다. 이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했다. 고맙습니다. 인사부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여자 동료가 불렀다. 이렇게 일찍 오다니, 레리. 마지막 날은 정오전에 출근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지. 이리가 말했다. 제복을 입은 여자 경관이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제는 벌레 잡는 일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리 형사님. 아리조나로 가서 햇볕을 쬐이세요. 벌레는 우리가 잡을게요. 오전 8시 45분. 이리는 벌써 자기 사무실을 거의 치워놓았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고 책상 위에도 늘어진 물건이 없었고 서랍 안에도 펜 몇 자루, 클립, 빈 문서 양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책상 한가운데 붙어있는 노란 포스트잇 노트를 못 보고 지나칠 수는 없었다. 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인 헬 앨런, 즉 이리의 상관이 쓴 메모였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출근하는 대로 내 방으로 오시오. 이리는 특별한 임무 때문이기를 바랬다. 앨런이나 수사본부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수십 년간의 경험을 바탕에서 해낼 수 있는 일, 경찰관으로서 마지막 남은 8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해줄 일이기를 바랬다. 오전 8시 48분. 이리는 앨런의 비서이자 공식 문지기인 메이 데이비스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가 공경에 처했다는 걸 알았다. 함정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데이비스의 책상 뒤에 모여 있었다. 그 뒤에는 보고 싶을 거예요 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갑과 경찰 배지와 줄무늬 수의를 입은 남자 그림이 있고 수십 명의 서명이 빙 둘러 적혀 있었다. 살인사건 본부 직원 전부와 증거 분석가 몇 명과 다른 부서 소속 옛 동료들이 송별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리는 그 자리에 서서 예의 바르게 웃음을 지으며 이 모든 일을 남자답게 견뎌냈다. 오전 9시 9분. 이리는 노래와 포옹과 등을 두드리는 것과 애리조나주 외곽선이 오렌지색 크림으로 그려진 바닐라 케이크까지 모두 감당해냈다. 33년이라는 근무기간과 112명의 살인범을 감옥에 집어넣은 경력에 대한 앨런의 연설도 견뎠다. 미결로 남은 29건의 살인사건은 어떻게 하고요? 라거나 낸시도 없는데 내가 왜 애리조나로 가겠어요? 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참았다. 고문이 끝나고
파티를 벌이던 사람들도 모두 자리를 떠나자 자기도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게 분명해졌다. 퇴사 서류 양식을 채워넣고 서랍도 비워야 하겠지. 그러나 이리는 대신 헬 앨런에게 사무실 안에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앨런은 다른 종류의 경찰이었다. 이리보다 젊었다. 매일 운동을 했다. 벽에는 아이들 사진이나 자기가 해결한 중요 사건이 실린 신문기사 조각을 붙여놓지 않았다. 앨런은 학위가 있었고 리더십과 목표에 관한 사기를 북돋는 포스터 같은 걸 붙여놓았다. 앨런은 경찰 일을 소명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이리는 앨런을 좋아했고 앨런이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 하나를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해서요. 왜 그래요, 레리? 앨런이 말했다. 이제 손 놓아야죠. 오늘만요. 약간 조사를 더 해보고 뭔가 진척이 될 만한 구석이 있는지 보고 싶어요. 오늘 일과가 끝나면 데이브 로저스에게 전부 보고하고 다시 돌려줄게요. 앨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증상이 뭔지 알아요. 임무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죠. 이 병을 고쳐줘야겠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컴퓨터로 카드게임을 한 다음에 아름답고 날씨 좋은 애리조나에서 은퇴 생활을 할 것을 명합니다. 낸시가 애리조나를 좋아했어요. 낸시 때문에 이사 가려고 했었죠. 앨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이사는... 모르겠어요. 낸시가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아직 아무것도 계약하지 않은 상태라 그대로 뒀죠. 나는 인디애나를 떠나는 게 좋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평생 여기에서 살았으니. 이리는 의자에서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아무튼 거기에선 여기에서건 계속 일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저 단 하루만 더 경찰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앨런은 회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이리를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았다.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라도 되는 듯이. 오늘 113번째 사건을 해결하게 될 리는 없어요. 꽉 막혀버린 단서를 쫓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날 겁니다. 저는 그런 날도 좋아합니다. 앨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오늘 밤에 퇴근하기 전에 내 사무실에 들르세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이리는 말 그대로 벌떡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날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합주. 오전 9시 31분. 이리가 사무실 문가에 나타났을 때 데이비드 로저스 형사는 통화 중이었다. 로저스는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본부장이 선배가 오늘 나쁜 놈을 잡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로저스가 말했다. 그냥 내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 하나를 빌리고 싶어. 괜찮겠나? 로저스는 웃으며 자기 책상 한 구석에 쌓인 서류 폴더 더미를 가리켰다. 아무거나 골라요. 로저스가 말했다. 마지막 날까지도 일하고 싶다면 말릴 생각은 없어요. 1위는 사건 파일을 뒤적였다. 넉 달 전에 죽은 15살짜리 마약상 사건. 6달 전 로이드 파크 숲속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20대 여성. 10달 전에 죽은 중년 보험 판매원. 복사된 부검 보고서에 클립으로 끼워져 있는 폴로라이드 사진 안에서 생기가 없는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이리의 속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뭔가 해줘. 복수해줘. 복수를. 그러나 정의란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살인사건을 담당하며 그가 알게 된 것 가운데 하나다. 시체를 위해 전쟁을 치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군가가 살인범 또한 시체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희생자는 여전히 시체일 뿐이다. 그러나 가족, 사랑했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1위는 파일 하나를 골라서 나왔다. 오전 10시 7분. 다른 오래된 주택가들과 다르게 파인 힐스는 이름에 걸맞은 곳이다. 소나무도 언덕도 있다. 많지는 않지만 1위의 동료 경관들 사이에서 거친 아이들을 배출하는 동네라는 평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할로윈 밤이 되면 경찰차가 이 동네를 범죄 구역이라도 되는 듯 순찰하고 장난감 로켓, 폭탄, 깨진 유리, 우편한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 구급대원이 늘 대기했다. 오하라로는 이 동네의 중심도로로 짧고 구불구불하고 경사가 있다. 전체가 한 블록으로 되어 있고 길 끝에서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구부러져 올라가는 더 긴 다른 길과 만난다. 언덕 꼭대기에서는 1.2km 정도 떨어진 공항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다른 언덕에서는 군 쓰레기 처리장이 보인다. 오하라로 1701번지에 있는 집은 보험 판매원 조얼 코프먼이 살던 집이다. 그리고 그가 죽은 곳이기도 하다. 이리가 도착했을 때는 그 집에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90년대 중반에 나온 은색 포드 토로스와 좀 더 신형인 빨간색 포드 픽업 트럭이었다. 토로스는 전에도 있던 차다. 1위는 인도 옆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다. 커튼이 모두 드리워 있었다. 커다란 플라스틱 쓰레기통이 차 진입로 언저리에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1위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다. 덜컹거리는 가리개 문을 두드렸다. 앞쪽 창문에 드리운 커튼이 펄럭거리더니 여자의 얼굴이 뒤쪽 어둠 속에 나타났다. 1위는 마음을 놓게 해주는 웃음을 지어보았다. 경찰 배지를 꺼냈다. 1위 형사입니다. 코프먼 부인. 얼굴이 사라졌다. 1위는 다시 기다렸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렸다. 그 앞에 있는 가리개문은 그대로 닫힌 채였다. 집안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캔디스 코프먼은 문에서 멀찍이 햇빛이 닿지 않은 데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프먼 부인. 오늘은 그냥 몇 가지 추가로 여쭤보려고 들렸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코프먼 부인은 힘없이 대답했다. 가운 차림이었다. 1위는 코프먼 부인이 사람들이 가정주부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했다. 남편이 죽은 뒤 몰두할 만한 직업이 없었다. 생각이 과거에 자기 부엌에서 일어난 일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줄 자식도 없었다. 1위는 코프먼 부인이 조그만 하얀 집안의 어둠 속에서 날마다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잘 됐네요. 1위가 말했다. 먼저 유감스럽게도 새로 발견된 단서는 없다는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데이비드 로저스 형사가 새로 이 사건에 투입됩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능한 경관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코프먼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네, 다음으로 부인이 저에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알고 싶네요. 새로 기억난 것이라든가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요. 코프먼 부인은 멍하게 1위를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코프먼 부인은 평평한 1차원처럼 윤곽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부인의 윤곽을 보니 마지막 나날에 낸시가 떠올랐다. 너무 약해서 혼자 힘으로 서지도 못할 때.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는 소문이라든가 1위가 운을 뗐다. 사소한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프먼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인이 대신 하실 이유는 없죠. 드릴 말씀이 딱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1위는 제끼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걸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는 여자의 전화번호예요. 모임을 여는데,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에요. 자조 모임이지요. 전화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고프먼 부인은 아주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리개 문을 열고 명함을 받았다. 햇빛 속으로 몸을 숙이자 고프먼 부인의 낯빛이 창백하고 눈이 퀭한 게 눈에 들어왔다. 아랫입술이 약간 부푼 것과 왼쪽 눈가에 짙은 푸른빛 멍자국이 있는 게 보였다. 고마워요. 부인이 말했다. 뭘요? 잘 지내십시오. 고프먼 부인.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오전 10시 24분. 1위는 시동을 걸었다. 운전대 옆에 있는 디지털 시계가 켜졌다. 고프먼 사건에 다시 손을 댄 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여기까지 차를 몰고 와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우울하고 외로운 여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리게 한 것뿐이었다. 이제는 사무실로 다시 돌아가 아무나 한가한 사람을 붙잡고 잡담을 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 좋았던 옛 시절을 회상하고 지나간 무용담을 꺼내어 떠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집에 가는 거다. 1위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오하라로 1701번지 맞은편에 있는 집으로 가서 조인종을 눌렀다. 노인이 문을 열었다. 두꺼운 알을 끼운 안경을 써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 연한 푸른색 타원형 렌즈가 반짝거렸다. 1위는 배지를 꺼냈다. 안녕하세요, 월랜더 씨. 1위 형사입니다. 10달 전쯤에 뵈었었죠. 노인은 몸을 숙여 배지를 들여다보았다. 물론 기억합니다, 형사님. 들어오세요. 노인은 앞장서서 옆방으로 들어갔다. 저기 앉아 계시면 커피를 가져오죠. 노인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날마다 커피 한 주전자를 끓이고는 2컵을 마시죠.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제가 개수대에 버리는 커피가 보통 사람이 일주일 동안 마시는 커피보다 더 많을 겁니다. 1위는 찬장 문과 서랍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사기 그릇이 조리대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와 냉장고가 열리는 소리도 들었다. 저는 블랙으로 주세요, 월랜더 씨. 1위가 소리 높여 말했다. 주월 고프먼 살해범을 잡았습니까? 아직이요. 그래서 온 겁니다. 추가 조사를 하려고요. 월랜더는 양손에 머그 한 잔씩을 들고 거실로 부산스럽게 들어왔다. 하나를 1위에게 건넸다. 안에는 탈지 우유를 탄 커피 색깔만 흐릿하게 도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1위는 입에 대지 않았다. 사건과 관계가 있을 법한 것을 듣거나 보신 게 있나 해서 왔습니다. 월랜더는 천천히 안락 의자에 앉았다. 동네 애들을 쭉 지켜봤죠. 늘 못된 장난을 꾸미니까요. 몇 달 전에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지닌 아이를 본 것 같아서요. 경찰이 왔죠. 바이크 경관을 아시나요? 네, 압니다. 노인은 시력과 청력은 좋지 않아도 기억력은 좋은 모양이었다. 고프먼 부인은 만나보셨나요? 어떻게 지내는지는 아십니까? 월랜더는 머그를 입에 갖다 댔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한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지요. 진정에 갔거나 뭐 어디 갔나 보나 했소. 노인이 말했다. 2달쯤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는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이따금 들려서 몇 마디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죠. 정신적으로는 괜찮아 보였나요? 윌랜더가 어깨를 으쓱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부인이나 남편이나 워낙 좀 쌀쌀한 사람들이었죠. 돌아와서 한동안은 좀 더 우호적으로 보였는데, 그러다가 젊은 남자가 와서 지내기 시작했고, 부인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젊은 남자요? 애인이 생겼다는 말인가요? 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밤마다 트럭이 거기 서 있으니. 얼마쯤 됐습니까? 2달쯤? 어쩌면 좀 더 됐을 수도 있고요. 윌랜더의 가늘고 떨리는 입술에 음흉한 웃음이 떠올랐다.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님. 부인도 남자가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애인을 구했겠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니까요. 저도 그건 좀 압니다. 혼자 살기는 쉽지 않아요. 1위는 웃음을 되받아 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입, 얼굴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윌랜더 씨. 저도 궁금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저도 궁금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웃 사람이 궁금해하면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소리를 듣죠. 고프먼 부인의 남자와 이야기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도는 해봤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트럭을 수리하는 걸 보고 한두 번 건너가 말을 붙여봤어요. 별말 안 하더군요. 사실 그 사람을 보고 어쩐지 그러니까 고프먼 씨가 떠올랐어요. 이름을 아시나요? 레이요. 성은 말 안 했어요. 뒤로 가티스포드에서 수리공으로 일해요. 노인이 다시 웃음을 지었다.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서 알아낸 것 전부예요. 다시 시도해보길 바라신다면 어쩌면 사회보장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1위는 마침내 다시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었다. 윌랜더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그렇고 말고요. 노인은 뿌듯한 듯이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지만. 오전 10시 43분. 1위는 다시 차로 돌아왔다.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시간을 죽이며 오후를 보내고, 시간을 죽이며 저녁을 보내고, 시간을 죽이며 주말을 보내고, 시간을 죽이며 몇 해를 보내다가 결국 시간이 그를 죽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일만 남았다. 1위는 캔디스 코프먼을 생각했다. 생기가 없는 눈빛, 어둠 속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던 것, 멍든 눈자위. 1위는 레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제대로 된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은 동구 밖에서도 가정폭력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법이다. 1위는 오하라로 1701번지 근방에서 뭔가 냄새를 맡았다. 하루 만에 범인을 잡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자를 때리는 남자의 낌새는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다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확신이 안 갔다. 1위는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었다. 차를 몰고 가면서 1위는 코프먼 집 창문 하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 어둑한 형체가 언뜻 보였다가 블라인드가 흔들리는 모습만 보였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1위는 뒤로 가티스 포드가 있는 오크힐로와 41번 도로 교차로로 차를 몰았다. 오전 11시 10분. 1위가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직원이 1위에게 달려들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위는 경찰 배지를 내보였다. 여기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직원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걱정할 거 없어요.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는 여전히 공포에 휩싸인 표정이었다. 뒤로 가티스포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요. 1위가 덧붙였다.
여기 직원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말했듯이 형식적인 일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 없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알겠습니다, 경관님. 저희는 언제나 공무에 협조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는 전시장을 통해 복잡한 정비 공장으로 인도했다. 8대 정도의 차가 수리 중이었고 몇몇은 후드가 열려 있고 몇몇은 리프트로 들어 올려 있었다. 한쪽 옆에서는 손님들이 대기실에서 제리 스프링어 쇼를 봤다. 직원은 에스코트 차의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키가 작은 중년 동양인을 가리켰다. 프랭크 다카라다 씨예요. 여기 일을 주관하죠.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차에 대해 문의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그는 이리의 손을 흔들고 분주히 사라졌다. 이리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카라다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누가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고 경계하듯 쳐다보았다. 다카라다 씨,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합시다. 때로는 배지를 보여주는 절차가 빠른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하지만 때로는, 특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거나 성질만 돋우는 효과만 있을 때도 있다. 다카라다는 성질이 돋는 쪽일 듯했다. 이리는 그래서 몸을 가까이 하고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형사입니다. 딱 5분만 내주세요.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무실이 있나요? 다카라다는 기름투성이인 걸레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을 닦기 시작했다. 이리 오시오. 다카라다가 투덜거렸다. 다카라다는 정비공장 뒤쪽 구석으로 갔다. 자동차 부속이 담긴 비닐봉지가 커다란 파티션 위에 박힌 못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다카라다는 파티션 뒤로 돌아갔다. 이리가 따라가 보니 책상, 컴퓨터, 선풍기, 서류가 잔뜩 쌓인 파일 캐비넷까지 갖춘 간이 사무실이 차려져 있었다. 못이 박힌 커다란 널판이 벽에 달려 있었고 그 위에 자동차 열쇠가 걸려 있었다. 뭘 원하시오? 다카라다가 물었다. 레이나 레이먼드라는 이름을 가진 기술자가 여기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어요. 이리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이리는 눈먼 육감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자기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 때문에, 그것도 중풍에 걸린 은둔하는 노인의 기억만 믿고 실례했다고 말하고 떠나려는 순간 다카라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은 없어요. 몇 달 전에는 있었어. 레이 롱이라고. 어떻게 됐나요? 보내야 했어. 다카라다는 점잖은 태도를 가장하며 말했다. 더 이상은 아무 말이 없었다. 비공식적으로 묻는 겁니다, 다카라다 씨.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았어. 쓰레기 같은 작자예요. 늘 그랬죠. 2년 동안 참아주다가는. 다카라다는 공을 놓은 다음 발로 차는 동작을 해보였다. 언제였습니까? 6주요. 아니면 2달. 그 정도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지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각했어요. 가끔 술이 덜 깨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랬고요. 해고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카라다는 씁쓸하게 웃었다. 뻔한 마초 헛소리죠. 다카라다는 갑자기 남부 인디애나 콧소리를 내며 말했다. 이런 거지 같은 일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돈 나올 구석이 있다고. 빌어먹을. 활로를 감지했을 때 늘 그렇듯 이리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움찔거렸다. 이리는 평정을 되찾으려고 애쓴 다음 말을 이었다. 안 그래도 돈 나올 구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 말이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캔디스 코프먼이 자동차 수리를 맡긴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95년이나 96년식 은색 토러스를 몹니다. 그는 짜증이 나는 듯했다. 그건 찾아봐야 돼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다카라다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철자가 어떻게 돼요? 다카라다가 컴퓨터 앞으로 가서 그 앞에 앉았다. 다카라다가 자판을 두드리는 동안 이리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정비소 기록에 지금으로부터 2달, 어쩌면 3달 안에 캔디스 코프먼이 차 수리를 맡긴 기록이 있을 것이다. 레이먼드 롱이 그 차를 수리했다. 대기실에 있는 캔디스 코프먼을 보았을 것이고, 캔디스 코프먼은 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뭔가 보여주겠다고 끌어내 집적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코프먼 부인이 유혹에 약한 상태라는 걸 감지했을 것이다. 데이트 약속을 받아냈겠지. 과부라는 걸 알아낸다. 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다. 남편이 사망하고 많은 보험금을 받았다. 레이먼드 롱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조금씩 그녀의 마음속에 기어들어가고 마침내 집으로 기어들어갔다. 이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겠지. 이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걸 보여줄 방법을 찾을 생각이었다. 아, 캔디스 코프먼이 있네요. 말한 대로 1995년산 토러스네요. 마지막으로 수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나요? 그럼요. 여기 이니셜이 있네요. RL. 이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레이몬드로 6월이나 7월쯤인가요? 전혀 아닌데요. 네? 다카라다는 컴퓨터에서 몸을 돌렸다. 5월. 작년 5월이. 이리는 멍하게 수리공을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핑핑 돌아갔다. 그의 가설이 날아갔다. 몇 초 뒤 다른 가설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이리는 벽에 있는 열쇠의 거리를 가리켰다. 여기서 작업하는 차 열쇠인가요? 네, 뒤에 대기 중인 차도 있고요. 밴도 수리하나요? 다카라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요. 이리는 잠시 그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됐나요? 다카라다는 얼른 자기 일로 돌아가고 싶다는 기색을 했다. 저걸 프린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카라다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한숨을 쉬거나 누나를 굴리기 전에 이리가 얼른 덧붙였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카라다는 다시 자판으로 몸을 돌렸고 그러다가 손을 멈추었다. 그래, 말해주실 수 있나요? 롱이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이리는 안전한 경찰용 대답을 제공했다. 아니요. 그저 형식적인 조사입니다. 하지만 이리는 레이먼드 롱의 앞길에 골칫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리는 오늘 해가 저물기 전에 자기가 직접 그걸 전달하고 싶었다. 오전 11시 44분. 이리는 포드 자동차 판매점 건너편에 있는 데니스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본부 옆 길모퉁이에 있는 페피스 식당에서 이리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이리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었다. 맛을 느끼지 못하고 칠면조 클럽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삼켰다. 조월 코프먼 살인사건 기록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이리는 보고서가 깔끔하고 철저하고 정확한 것을 보고 만족스러웠다. 몇 달 전에 자기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다. 새해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조월 코프먼은 집에서 둔기에 맞아 죽었다. 희생자는 41세이고 루서런 패밀리 보험회사 판매원으로 낮 시간은 고객을 모으려고 전화를 걸며 보냈다. 저녁에는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했다. 보안업체 녹화 테이프에는 코프먼이 오후 8시 43분에 사무실을 떠나는 모습이 찍혔다. 집까지 가는데 반 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다. 희생자의 아내 캔디스 레인 코프먼은 나이 38살이고 그날 저녁 여동생 캐롤 레인 빅스와 제부 루디 빅스가 같이 있었다. 세 사람이 8시 반부터 다음날 오전 12시 반 무렵까지 디비전가에 있는 듀로빈에 있는 걸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있다. 캐럴과 루디 빅스는 12시 55분쯤 캔디스 코프먼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 세 사람이 같이 집으로 들어왔다. 코프먼 부인은 바로 몇 가지 물건이 사라진 걸 알아차렸다.
부엌에서 루디빅스가 조얼 코프만의 시체를 발견했다. 뒤에서 크고 무거운 물건으로 맞았다. 법의학자는 코프만이 자기 소유의 엽총 개머리판으로 5차례 얻어맞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총도 사라지고 없었다. 코프만의 이웃들은 대부분 명절 때라 집을 비웠다. 그러나 길 건너에서 혼자 사는 제임스 월랜더라는 노인이 대략 8시 30분쯤 이 집 근처에 짙은 색 밴이 주차되어 있는 걸 보았다고 했다. 차가 코프먼네 사유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집 안에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할 때 희생자가 들이닥쳤으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명절에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가족끼리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밤새 파티를 하느라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집에 무단 침입을 했을 것이다. 흔한 시나리오였다. 이리가 이 보고서를 썼을 때는 아무 단서가 없었다. 지문도 머리카락도 미심쩍은 자동차 바퀴 자국도 없었고 도난당한 물건이 거래된 정황도 없었다. 그 뒤로 달라진 것도 없었다. 여전히 아무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언가 새로운 게 있었다. 어떤 육감. 점심을 먹고 차를 몰고 본부로 돌아가며 이리는 레이몬드 롱을 생각했다. 젊고 머리카락이 길고 배운 것 없고 팔의 근육이 붉어지고 성깔이는 눈빛을 가진 사람을 그려보았다. 롱이 조엘 코프만을 죽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캔디스 코프만을 때리고 마침내는 화가 나서 혹은 그저 별 생각 없이 캔디스를 죽이는 모습도 상상했다. 모든 게 머릿속에서 명료하게 펼쳐졌다. 계략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르는 레이몬드 롱이라. 그 사람에게 희생된 조엘과 캔디스 코프만. 이리가 점심시간 거리에 바글거리는 차들 사이로 차를 몰고 가는데 머릿속 한 구석에서 튀어나와 이런 생각을 방해하는 무언가 한 가지가 있었다. 싱싱 그린로버 롤을 오가는 차들의 모습이었다. 차에 치여 죽은 짐승을 아스팔트 위에, 길가에, 도로 옆 구덩이에 버려두고 달리는 차들. 이리는 검은 고양이가 무사하길 바랬다. 오후 1시 10분. 본부에서 이리는 롱 레이먼드의 범죄 기록을 확인했다. 성과가 있었다. 소란죄로 3차례, 구타죄 2차례, 풍기문란죄 2차례, 폭행죄 1차례로 기소되었고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에도 당연히 있었다. 밴더버그군 형무소에서 다 합해서 15개월 동안 복역했다. 그런데 사진이 좀 뜻밖이었다. 롱은 37세였고 제 나이 그대로 보였다. 머리가 조금 벗어졌고 들창 코에 턱 밑살이 늘어졌다. 힘들어하는 미망인 혹은 곧 미망인이 될 사람을 유혹할 만한 잘생긴 젊은 악마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이리는 롱이 말재간이 현란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이리는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서 시내에 있는 모든 창고와 보관소에 전화를 걸었다. 통화한 사람 모두 이리를 알았고 이리가 뭘 찾는지도 알고 판에 박힌 절차도 알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아니요. 작년에 레이먼드 롱이라는 사람한테 보관소로 대여한 일이 없습니다. 네. 레이먼드 롱이 찾아오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를 8번째로 한 다음 이리는 수화기를 놓고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제 레이먼드 롱과 이야기를 나눠볼 때가 되었다. 오후 2시 17분. 이리가 차를 세웠을 때 오하라로 1701번지에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다. 이리는 그게 무언지 집어내기 위해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다. 여전히 커튼이 드리워 있었다. 토러스와 픽업 트럭도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 쓰레기통도 마당에 쓰러진 채였다. 이리는 픽업 트럭을 지나쳐 걸어가다가 달라진 게 무언지 알아차렸다. 트럭에 진흙이 튀어 있었다. 오늘 아침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리는 길을 건너 제임스 웰런더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경관님. 노인이 문을 열며 말했다. 다시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소. 들어오시지.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코프먼네 집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혹시 보셨나 해서 들렸습니다. 경관님이 다녀가신 뒤로 한두 차례 창밖을 내다보긴 했습니다만 윌랜더가 윙크를 했다. 잠깐 기다리시오. 윌랜더는 서둘러 자리를 뜨더니 잠시 뒤 떨리는 손에 조그만 수첩을 쥐고 돌아왔다. 경관님은 오전 약 10시 45분에 여기서 나가셨어. 11시쯤 레이라는 친구가 트럭을 몰고 차고로 들어가서는 차고 문을 닫았어. 11시 20분에 차를 몰고 나갔고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트럭을 몰고 나갈 때 트럭에 짐이 있던가요? 네, 크고 초록색이었어요. 초록색이요? 웰랜더가 수첩을 확인했다. 네, 초록색이요. 적어도 내가 보기엔 초록색이었어요. 웰랜더가 자기 안경을 두드렸다. 코카콜라 병 색깔 안경을 통해 봐야 하니 말이죠. 트럭 뒤에 물건을 싣고 방수포 같은 걸로 덮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윌랜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있다가 돌아왔죠. 웰랜더는 수첩을 다시 보았다. 45분이요. 1위는 손을 뻗었다. 윌랜더가 손을 쥐고 흔들었다. 윌랜더 씨, 인디애나주에서 제게 부여한 권한으로 선생님을 보조수사관으로 임명합니다. 윌랜더가 웃음을 지었다. 어렸을 때 늘 커서 형사가 되고 싶어 했죠. 오후 3시 10분. 그날 아침에 공들여 닦은 구두는 진흙, 커피 찌꺼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물로 뒤덮였다. 바지도 비슷하게 더러워졌고 뾰족한 금속에 걸려 바지가랑이가 찢어졌다. 넥타이에서도 퀴퀴한 냄새가 났다. 조금 전에 다른 쓰레기 사냥꾼 2사람이 더 왔다 갔다. 더러운 티셔츠 아래에서 엄청나게 큰 배가 불룩 튀어나온 덩치 큰 사람들이었다. 2사람은 옷을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군 쓰레기 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걸 보고는 동물원 우리 안에서 어슬렁거리고는 기이하고 위험한 짐승이라도 되는 듯 경계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2사람은 버려진 장난감, 옷까지 망가진 가전제품을 다 망가진 스테이션 외건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1위는 반시간만 더 찾아보자고 다짐을 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파인 힐스로 돌아가 레이먼드 론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리라. 이런 옷차림으로 위압감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지금부터 30분 더 쓰레기 더미를 헤매고 다니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롱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순수히 자백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자니 낸시가 보고 싶었다.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두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야기를 듣는 낸시의 표정을 보지 못하면 자기 힘만으로는 근무 마지막 날이 슬펐는지 우스웠는지 성공적이었는지 비참했는지 판단할 수조차 없었다. 멀찍이 타이어가 자갈길 위를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쓰레기 사냥꾼들이 수거장으로 오는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또 구경거리 신세가 되겠구나. 이 미친 짓을 그만두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찾아냈다. 세탁기가 들어있던 평평하게 접힌 커다란 종이 상자 아래에 있었다. 금성 텔레비전. 화면이 깨졌고 위쪽 플라스틱에 깨졌지만 다른 물건처럼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지는 않았다. 1위는 뒤쪽을 살폈다. 누군가가 텔레비전을 부서뜨리고 오래된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시리얼 넘버는 지우지 않았다. 1위는 근방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더 파헤쳤다. 신이 나서 쓰레기 봉지와 상자를 집어던졌다. 바닥에서 소니 비디오가 나왔다. 누군가가 발로 밟은 듯 위쪽이 찌그러져 있었다. 이것도 시리얼 넘버가 그대로 있었다. 오디오를 찾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 신문 더미 아래에 있었다. 그건 일부러 망가뜨리지도 않았다. 역시 뒤에 시리얼 넘버가 있었다. 이제 단 한 가지 물건만 남았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만 찾으면
증거 분석가들에게 각 물건에서 지문을 찾으라고 하고 레이먼드 롱의 트럭 바퀴와 같은 모양이 바퀴 자국을 찾으면 된다. 바퀴 자국이 가까이 있을 것이다. 1위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레이먼드 롱이 1위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걸 찾고 있나? 롱은 엽총을 들고 있었다. 1위에게 겨눈 채였다.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있었다. 롱이 2걸음을 더 내딛는 동안 1위는 5가지 다른 선택을 고려해 보았다. 몸을 던져 구르며 권총을 뽑는다. 롱에게 덤벼들어 엽총을 뺏는다. 2손을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한다. 2손을 들고 롱에게 항복을 권유한다. 미친 듯이 도망간다. 몇 초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1위는 5가지 모두 구리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도 한 가지를 골랐다. 2손을 들고 입을 열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레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아는 사람 많으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누구 탓인지 정확히 알 거야. 롱은 6m쯤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 거리라면 엽총 발사의 결과가 어떠할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래, 누구 탓인지 알 때쯤에는 난 벌써 여길 뜨고 없을 거야. 롱의 목소리에는 심술과 남부사람다운 허세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리의 눈에는 롱이 얼굴에 땀이 맺히고 티셔츠 겨드랑이에 축축하게 젖은 자리가 번져가는 게 보였다. 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될 거야. 어디로 가든지 경찰 살해범이 무사히 도망가는 법은 없어. 다른 경찰들이 길을 쓰고 찾거든. 결국 인디애나로 끌려와서 중형살인죄로 처벌될 거야. 중형살인죄 2건이 아니고? 롱이 비웃음을 지었다. 비웃음에 잘 어울리는 얼굴이었다. 오래전부터 연습을 많이 한 듯했다. 그만 말하는 게 좋아. 총을 내려놓고 같이 가세. 변호사라면 그렇게 조언할 걸세. 아직 선을 넘지 않았어. 살 길이 있다고. 총을 내려놓으면 자네와 캔디스 모두 살 수 있네. 1위는 그 순간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캔디스를 입에 올린 순간 롱의 비웃음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버튼을 잘못 건드린 것이다. 이제 달아나야 했다. 1위는 왼쪽으로 몸을 던지며 공중에서 몸을 돌렸다. 총이 발사되더라도 얼굴이나 가슴 대신 등이나 엉덩이나 다리에 맞게 하기 위해서였다. 탕 하는 소리가 들렸고 옆구리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다. 1위는 몸을 돌려 권총을 롱에게 겨눈 채로 몸을 세웠다. 그러나 롱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땅에 누워 있었다. 1위는 놀라서 잠시 동안 보고 있었다. 롱은 움직이지 않았다. 1위는 일어섰고 익숙한 통증이 느껴지자 얼굴을 찡그렸다. 재주를 넘느라고 고장난 등허리에 무리가 갔다. 1위는 절룩거리며 롱에게 다가갔다. 걸을 때마다 척추를 타고 통증이 느껴졌다. 롱은 엉망이었다. 죽었다. 1위는 롱이 엽총 총신을 꺾었거나 아니면 조월 코프먼을 때려눕힐 때 엽총 약실이 막혀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 오디오를 부수는데 개머리판을 썼을 수도 있다. 그래서 1위를 쏘려다가 엽총이 폭발해 금속과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간 것이다. 대부분은 롱의 몸에 박혔다. 1위는 아까 짜릿한 통증이 있었던 배 오른편을 살폈다. 상처가 있었지만 산탄이나 파편 때문은 아니었다. 셔츠가 찢겼고 짧고 얇은 상처가 나서 피가 흰 셔츠에 스몄다. 몸을 날렸을 때 뭔가 날카로운 것 위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1위는 아주 천천히 자기 차로 걸어가며 화상풍 주사를 맞은 게 언제였나 기억해내려 애썼다. 오후 3시 55분 무전으로 요청한 대로 오하라로 1701번지에서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레리, 어디에 토네이도라도 발생했어요? 1위가 절뚝거리며 다가오자
경찰 한 사람이 물었다.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보면 모르나? 무슨 일이에요? 다른 경찰이 물었다. 누구를 조사하러 데려가야 해. 별 문제는 없을 테지만 만약에 대비해 지원 요청했어. 두 사람은 여기 멀찍이서 보고 있어. 멀찍이에서 보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이 이리에게 경례를 붙이며 말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죠. 이리는 집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캔디스 코프먼이 바로 문을 열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캔디스가 말했다. 청바지와 리버시티 커뮤니티 대학 셔츠 차림이었다. 준비됐어요. 캔디스는 밖으로 나와 현관문을 닫고 이리를 지나쳐 걸어 나갔다. 저 차죠? 앞에 탈까요? 뒤에 탈까요? 캔디스가 물었다. 앞에 타세요. 고프먼 보이는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이리는 조심스레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순찰차에서 보고 있는 경찰들에게 문제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다치시지 않으셨나요? 이리가 차를 출발시키자 고프먼 부인이 물었다. 고프먼 부인은 체포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물어볼 게 있어서 가는 거니까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됩니다. 죽었나요? 이리는 잠시 길에서 눈을 떼고 캔디스를 바라보았다. 네, 레이먼드 롱은 사망했어요. 반 시간쯤 전에 죽었습니다. 캔디스는 끙 하는 소리를 냈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차가 굴러갔다. 그 사람 잘못이에요. 캔디스가 갑자기 말했다. 방아쇠를 당겼을 때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캔디스는 이리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똑바로 앞만 봤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종신을 막아놨어요. 캔디스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 눈물이 방울방울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나한테 총을 쏠까?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 사람이 폭력을 썼나요? 네. 이리는 또 한 번 캔디스를 흘끗 보았다. 여전히 눈물을 흘렸지만 얼굴은 표정이 없이 멍했다. 애인이었죠. 이리가 말했다. 네. 남편을 죽였고요. 네. 캔디스는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다. 디로가티스 포드에서 벤을 끌고 와서 강도 사건으로 위장했죠. 네. 집에서 훔칠 물건을 갖고 있다가 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겠죠. 네. 이번에는 내뱉듯이 말했다. 멍청한 사람. 방금 말씀하신 걸 경찰 본부에 가서 다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식 진술로요. 네. 한참 말없이 간 뒤에 이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왜 그냥 견디셨어요? 이리가 물었다. 그 사람을 사랑하셨나요? 코프먼 부인이 마침내 고개를 돌렸다. 그날 아침에 코프먼 부인은 아주 약간 낸시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그때 보았던 비슷한 점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다른 감정에 짓눌린 것 같았다. 조얼도 저를 때렸었어요. 코프먼 부인이 말했다. 레이는 절 보호해주겠다고 했어요. 오후 5시 25분. 코프먼 부인은 말한 대로 모든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리는 기록이 제대로 녹음되는지만 확인하고 취조실을 떠났다. 자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일은 데이브 로저스에게 맡겼다. 이리는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피곤해서 데이브.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다. 헬 앨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앨런이 말했다. 이런 능력을 그동안 쭉 숨겼다니 말이에요. 살인사건을 하루에 한 건씩 해결할 수 있는 줄만 알았다면
절대로 은퇴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이리가 대답했다.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잠깐만. 오늘 일과 마치고 잠깐 보자고 했었죠? 기억해요. 아, 그렇죠. 이걸 반납해야죠. 이리는 허리띠에서 경찰 배지를 떼어 앨런에게 주었다. 이것도요. 권총을 풀어 그것도 넘겼다. 아, 그래. 이것도 필요하지. 앨런은 그 물건들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건 아니에요. 상처 상담가 졸리 로즈 명함 지금 있어요? 한 장 줄 수 있어요? 이리가 명함 한 장을 꺼내 앨런에게 건넸다. 앨런은 잠시 명함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이리에게 건넸다. 자, 앨런이 말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후 5시 50분. 이리는 집에 가는 길에 식료품 가게에 들렀다. 가장 싼 와인을 찾아서 4병을 카트에 넣었다. 그러나 계산대로 가는 길에 마음을 바꿨다. 애완용품이라고 적힌 코너로 가서 고양이 화장실 모래 한 봉지와 고양이 먹이 연함은 깡통을 카트에 넣었다. 와인 3병은 고양이 간식 옆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고양이 먹이 한 깡통을 열어 내용물을 조그만 접시에 쏟았다. 접시와 와인, 와인잔, 코르크 따개를 들고 현관 포치로 나갔다. 이리는 접시를 찻길로 나가는 길 위에 올려놓고 현관 맨 아래 계단에 앉았다. 이리는 와인을 따고 기다렸다.